자, 2021년 행정학 기본이론 진도별 모의고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진도별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인데요. 이거 내용은 행정학의 기초 이론부터 해서 정책학 앞부분까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공공 서비스를 나눴을 때 이런 표를 우리가 많이 봤을 겁니다. 각각의 표에 들어갈 것이 일단 가에 대한 설명을 봅시다. 가는요 어떤 제한지 한번 봅시다. 경합성도 없고요. 배제성도 없어요. 뭐죠?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공급할 경우 시장 실패의 원인이 돼요. 왜죠?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제성이 없다. 돈을 못 받으니까 아무도 안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정부가 직접 공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다음 나번입니다. 공유재의 비극을 유발하는 재화 그랬는데 나번 한번 볼까요? 일단 배제성이 없어서 돈은 못 받지만 경합성이 있어서 고갈될 수 있다. 이거 뭐죠? 공유재죠. 그렇다면 공유재는 공유지의 비극을 유발하죠. 이 부분 맞고 오스트롬은 이 문제를 정부의 제도 설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뭐 정부의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오스트롬은 공공선택론의 학자입니다. 공공선택론은 일단은 정부의 개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자 그럼 정부의 제도 설정이 아니라 제도를 설정하긴 하는데 이 제도 설정이 뭐죠? 참여자들 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참여자들, 행위자들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강제로 만드는 제도, 정부가 강제로 하는 규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롬이 얘기한 방식은 자발적인 제도 형성, 자발적인 규칙 형성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볼까요? 답은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으나 자연 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공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다가 들어가는데 요금제죠. 이런 재화는 요금제가 배제성 있고 그렇지만 경합성은 없는 재화 맞죠. 그 다음 둘 다 있는 경우는 사적제에 해당하는데 사적제는 일단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부적절하죠. 그렇지만 가치제에 한해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가치제가 뭐죠? 가치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으로 적정하게 필요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재화가 가치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가 개입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겠죠.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 정부 실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일단 정부 실패에 뭐가 있는지인데 X 비효율 뭐죠?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니까 비효율이 발생한다. 맞고 내부성 뭐죠? 공무원들이 자기 조직의 내부의 이익을 생각한다. 공익보다는 자기 조직의 이익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생기는 정부 실패. 맞죠? 다음 부정적 외부 효과. 이건 뭐죠? 어떤 경제 주체 행위가 남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내지 않는 그런 게 부정적 외부 효과죠. 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실패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부정적 외부 효과가 아니라 파생적 외부 효과가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과 편익의 절연은 조세의 응익성에 따른 것이다 그랬는데 자 일단은 응익성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맞죠. 근데 응익성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보세요. 비용과 편익의 절연은 뭐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비용 부담자랑 편익 수혜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용에 무감각해져서 낭비가 발생한다라는 내용인데 조세의 응익성은 뭐예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돈을 낸다. 혜택에 대응해서 돈을 받는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비용과 편익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편익을 얻는 그 사람이 비용도 내기 때문에 편익을 과도하게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낭비를 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세 같은 경우에는 응익성뿐만 아니라 응능성이 훨씬 더 강한데 응능성 때문에 비용을 내는 사람은 그냥 낼 능력이 있는 사람, 편익 수혜자는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편익 수혜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왜? 내가 돈 내는 거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낭비가 발생한다. 이게 조세의 능성이죠.
옳지 않습니다. 다음 권력의 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쉽게 갑시다. 권민규 이렇게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권민규 이렇게 나왔으니까 3번은 옳습니다. 3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입니다. 관료들이 예산을 과도하게 확보하는 거.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 맞는데 문제는 자, 이 니스카넨 같은 경우 뭐죠? 공공선택론 학자예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 라는 건데 관료들이 공익 생각하나요? 아니죠. 자기 사적 이익 또는 자기 조직의 이익 이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부풀린다 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인데 자, 사바스의 분류에 따르면 계약, 허가, 보조금 등은 정부가 공급을 결정하는가요? 한번 봅시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 계약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죠. 원래는 정부가 공급해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한테 맡겨서 생산하도록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정부가 결정하고 그렇지만 민간한테 맡겨서 생산한다 라는 거 맞죠? 그리고 허가는요. 원래는 정부가 공급해야 되는 서비스를 민간한테 공급하도록 하되 독점적인 공급권을 인정해 준다. 이게 허가죠. 자, 그렇다면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거 맞네요. 보조금도 뭐죠? 원래는 정부가 공급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민간이 생산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 이것도 맞죠. 셋 다 맞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살라몬에 따르면 보조금 공공바우처 방식은 직접성이 높을까요? 우리 보조금 방금 전에 봤지만 누가 생산해요? 민간이 생산하죠. 공공바우처도 마찬가지죠. 민간이 생산하면 정부가 그에 대해서 이용요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거. 이걸 얘기하죠. 그럼 둘 다 생산이 민간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직접성이 매우 높은 게 아니라 낮은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 면허 방식은 민간 조직에게 일정한 구역에서 서비스 제공할 것. 방금 설명드렸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 인정의 주대. 비용은 시민이 업체한테 직접 내게 되죠. 맞고. 그리고 보조금 방식은 공공 서비스의 요건 등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을 때, 복잡한 경우일 때, 이럴 때 그냥 돈으로 보조를 하면 가장 간편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식 맞죠?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보조금 방식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명령지시적 규제인가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일단은 배출을 하려면 해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죠. 하되 하려면 그만큼 돈을 내고 해라. 돈을 내고 탄소 배출권을 사서 배출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되 그것을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명령지시적 규제가 아니라 시장 유인적 규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시장 유인적 규제는 기업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준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 부담은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경제적인 효율성은 시장 유인적 규제가 더 높다. 불필요한 비용 부담은 줄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봐야겠죠. 왜죠? 이것을 따를지 말지를 시장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업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안 따라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경제적 규제는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독과점 규제와 이랬는데 일단은 경제적 규제는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죠. 그리고 경쟁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독과점 규제, 이걸 잘 봅시다. 독과점 규제는 생산자, 소비자, 누굴 위한 거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겁니다. 자, 경쟁을 제한하나요? 경쟁을 오히려 촉진하죠. 독과점이라는 게 왜 문제예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진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그런 게 독과점 규제죠. 그렇다면 일단 독과점 규제가 옳지 않고 그리고 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위한 가격 규제 등이 있다 그랬는데 가격 규제는 어떤 규제죠?
가격이 너무 많이 낮아지면 그것 때문에 생산자가 피해를 보니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을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게 돼요. 자, 이게 가격 규제인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얘기도 잘 봅시다. 우리 가격을 정부가 결정을 해서 경쟁을 제한하게 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어떻게 될까요? 자, 시장이 효율적인 이유는 뭐죠? 경쟁 때문입니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담보가 되는 것인데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전체에서 지금 안 맞는 설명 독과점 규제 빼야 되고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빼야 됩니다. 옳은 표현은 뭐죠? 경제적 규제는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규제 등이 있다. 요렇게만 써야지 맞죠? 옳지 않습니다. 사회적 규제는 생산자 행위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그렇죠. 사회적 규제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옳은 것은 4번이고 자, 우리나라의 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규제의 존속 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 거. 최소한의 원칙 맞죠? 그리고 기간은 5년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년. 맞고요. 그럼 옳은 것은 1번인데 나머지 볼까요? 규제는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학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법률과 법령은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규제? 법정주의죠. 그래서 법령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권고할 수 있어요. 근데 기속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권고긴 하지만 기속성이 있다예요. 어떻게 규정되어 있죠? 권고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법적인 기속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옳지 않고 총량통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총량통제가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규제위원회 내부 지침으로 실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으로 갑니다. 고객정치는 주로 사회적 규제에서 나타나며 그랬는데 고객정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혜자랑 비용 부담자가 어떻게 되는가? 고객정치는요. 공무원들이 수혜자를 위해서 수혜자를 고객님으로 모시면서 수혜자들이 받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수혜자가 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수혜자가 그러면 집중되어 있어서 세다라는 것이고 비용 부담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비용 부담자는 분산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회적 규제 같은 경우 어떻죠?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를 생각해 봅시다. 사회적 규제는 안전규제나 환경규제 이런 것들인데 환경규제 생각해 볼까요?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환경규제에 걸리는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이 깨끗해지면 수혜자는 누구죠? 일반 국민들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얘는 집중되어 있고 얘는 분산되어 있는 형태인데 어떤가요? 옳지 않죠? 고객정치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규제는 기업가적 규제라고 봐야 되겠죠. 보세요. 비용 부담자는 집중되어 있어 세고 얘는 반대하겠죠. 반대자가 세고 수혜자는 찬성할 텐데 얘는 약해요. 반대자가 세고 찬성자가 약해요. 이렇게 되면 시행하기가 가장 어렵다. 집행하기가 가장 어렵다. 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기업가가 필요하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가, 운동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기업가적 정치라고 봐야 되겠고 조직화된 소수가 다수를 이용하는 미시적 절연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맞죠? 고객정치는 미시적 절연이 발생을 합니다. 자, 소수의 수혜자가 다수의 비용 부담자를 이용하죠.
또 어쨌든 그랬고 옳지 않습니다. 사회적 규제 아니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나머지 볼까요? 자, 음란물 규제, 독과점 규제, 낙태 규제 이런 윤리 규제는 뭐냐? 대중경치가 발생을 하죠. 양쪽 다 별 관심 없어요. 사실은 둘 다 경제적인 비용 부담이나 경제적인 어떤 혜택, 수혜자 이런 거 둘 다 아니기 때문에 둘 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속된다. 그렇죠. 둘 다 분산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집단 행동의 딜레마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 집단들이 제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였고 이익 집단 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국한되죠. 그래서 양쪽 다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국한되니까 양쪽 다 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일어난다라는 거였고 난 기업가 정치는 소수의 이 경우죠. 소수의 비용 부담자 집단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수혜 집단, 찬성하는 쪽은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해서 집행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기업가 정치입니다. 가장 어렵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기업가가 나와서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제도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개인들 간의 전략적 선택과 균형, 전략적 선택, 균형 이런 키워드는 뭐죠? 역사적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이고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종단면적 비교 연구를 한다 그랬는데 종단이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요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표를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 연구 이건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 연구하는 것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죠.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제도가 변화하는지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단면적 비교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횡단면적 연구를 하죠. 그래서 같은 시점에 여러 문화권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비슷한 제도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독립변수로 작용하여 개인의 선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일단은 제도 선호 형성의 외생성을 얘기해요. 선호 형성의 외생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제도 안에서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제도 밖에서 제도랑 상관없이 형성되는 선호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도가 원인으로 작용해서 선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No. 선호 형성에는 제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독립선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일단 형성되고 난 선호에는 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선호가 형성될 때에는 제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형성된 선호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형성하는 건 맞죠. 뒷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제도로는 정태적, 규범적 특징을 갖지만 일단 규제도로는 역동적으로 제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죠. 정태적 맞고. 다음 규범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실제로 증명하기보다는 규범적인 특징을 갖는다. 맞는데 신제도로는 동태적, 실증적, 분석적 틀을 갖고 있죠. 신제도로는 오히려 제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받고 그것을 실제로 연구해서 실제로 관찰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분석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4번이네요. 자,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인데 자, 둘의 비교를 봅시다. 자, 일단은 유사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되네요. 자, 인간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수정적으로 동기가 부여된다고 본다 그랬는데 자, 일단은 그렇죠. 둘 다 한계점이 이거예요.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봤다라는 한계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둘 다. 근데 그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죠. 과학적 관리로는 어떤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다.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동기가 부여된다라는 거였고
인간관계로는 어떤 인간관계적인 인센티브를 줘야만 얘가 움직인다. 이런 입장이라서 자기가 스스로 자아실현을 위해서 움직인다. 이거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 점이 공통점이 맞죠. 그래서 공통점이 맞습니다. 일단 이건 맞고, 조직인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본다 그랬는데 둘 다 뭐예요?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출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일단 과학적 관리로는 대놓고 그렇고 인간관계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젖소사회학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했죠. 젖소를 위한 학문이 아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젖소가 더 많은 우유를 짜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복지를, 그러니까 인간 복지를 높이려는, 인간에 대한 민주적 관리를 하려는 이유가 인간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떤 더 많은 산출을 이루기 위한 것뿐이다 라는 점에서 둘 다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 인간을 합리적 기계적 대상으로 파악했다. 하향적 의사전달을 강조했다. 이 부분은요, 그런데 과학적 관리론에만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관계로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봤고, 그리고 하향적 의사전달보다는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전달을 더 강조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적 조직관이라는 점도 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관계로는 나중에는 어느 정도 환경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만 연구의 주요 변수로 환경을 연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는 점에서 폐쇄적인 환경관이다, 조직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 자, 행정학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태론과 체제론과 비교행정론은 환경을 주요 변수로 파악해서 환경의 상호작용, 상호관계에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는데, 자, 일단 생태론, 체제론, 비교행정론 셋의 공통점은 환경을 생각했다라는 공통점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환경이 조직에, 환경이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의 중요성, 이거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어떤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간과했다 라는 비판을 받게 되죠. 환경의 일방적인 영향만을 받고 우리 행정체제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자, 발전행정론과 신행정론은 생태론, 체제론, 비교행정론에 비해 과학성이 부족한데요. 일단은 얘네들은요, 과학적인 연구를 한 나머지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게 좀 부족했죠. 대신에 발전행정론과 신행정론은 행정은 이래야만 한다 라는 부분, 처방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다? 과학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있죠. 과학성이랑 처방성은 항상 반대로 갑니다. 과학성이 높아지면 처방성이 떨어지게 되고, 처방성이 높아지면 과학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발전행정론과 신행정론은 얘는 과학성 쪽이 강하고요, 얘는 처방성 쪽이 강한 애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과학성이 강한 애들, 정치행정, 이원론. 처방성 쪽이 강한 애들, 정치행정, 이론론. 이렇게 보셔야겠고, 다음 발전행정론은 효과성을 주요 가치로 삼으며 이를 위해 기관 형성을 중시하죠. 효과성 뭐예요? 목표 달성도. 어떤 목표요? 개발도상국의 발전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을 중시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부족한 기관들을 열심히 형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신행정론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출발했죠. 왜? 행태주의가 가치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면서 행정의 적실성을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적실성을 강조했고요. 또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죠. 신행정론이 나오던 시대에 사회 문제들이 많이 불거졌죠. 행태론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봤던 건데, 무슨 문제였죠? 흑인 폭동이라든지 여성운동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자들의 시위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과 연결입니다.
전통적인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까지 보면 되는데 일단은 공익의 개념이에요. 전통에서는 정치적으로 정의되고 법률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봤고 신공공관리론이에요.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담론이라는 표현 어디서 우리 많이 봤죠?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봤어요. 일단은 연결 옳지 않습니다. 개인 이익의 총합체라고 보는 게 신공공 관리론이죠. 개인 이익의 총합이 공익이다라고 보는 입장. 이런 것들은 약간 공공선택론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공선택론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신공공 관리론. 얘가 개인 이익의 총합체라고 생각하겠죠. 둘의 설명을 바꿔줘야 되는데 부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공무원은 신공공관리로는 고객에게, 신공공서비스로는 우리 국민들을 고객으로 보지 말고 시민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였고, 자 그리고 신공공관리로는 방향잡기 역할만 해야 된다. 노적기는 어디에다? 민간한테 보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신공공서비스로는 단순히 방향 잡는 게 아니라 봉사, 이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했고 지재하는 조직 구조가 전통에서는 상명하복이겠지만 신공공관리는 통제권을 분권화한다라는 건데 이 통제권을 어디다가? 민간에다가 나눠줘야 된다라는 입장. 그리고 신공공 서비스로는 리더십을 이제 공유한다, 협동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정부가 혼자서 리더십을 가지는 게 아니라 리더십을 나누고 책임의식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협력할 것, 협동할 것을 강조한 게 신공공 서비스론 맞죠? 자, 그래서 1번으로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조적 관계를 중시한다. 자, 여기서 신뢰라는 키워드, 그리고 협조라는 키워드, 그리고 뉴거버넌스가 그래서 사회자본이랑도 관련이 있죠. 사회자본이 뭐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네트워크, 이런 것을 사회자본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그렇죠. 주인의식, 능동적 참여, 이런 것도요. 다양한 주체,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협력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룰 것 강조하는 거 맞죠? 참여정부 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관료적 계층제이며 그랬는데 참여적 정부 모형, 이거는 계층제가 참여를 못하게 하는 계층제, 관료적 계층제가 뭐가 문제죠? 참여를 제한한다. 이런 부분이 문제였다라고 하여서 규조개혁 방안으로 분권화를 제시한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장적 정부 모형, 시장적 정부 모형이 정부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독점적인 것을 좀 나눠줘라. 분권화를 처방하는 거였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 탈내부 규제의 정부 모형. 이거는 문제의 진단 기준이 내부 규제이며 그렇죠. 탈내부 규제 정부 모형이니까 내부 규제가 문제라서 내부 규제라는 건 뭐죠? 공무원에 대한 규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개혁 방안으로는 재량권 확대, 내부 규제, 공무원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늘려줄 것을 처방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됩니다. 네, 다음 12번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의 본질적 가치에서 공익의 본질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공익의 본질, 우리 과정설과 실체설 있었죠? 자,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결정은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다수의 협의, 그리고 어떤 상호 조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거다라는 게 과정설의 입장 맞죠? 자, 실체설에 의하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한 절대적인 공익이 존재한다는 입장이죠. 그러면 실체설에 대한 설명이 아니네요. 과정설에 의하면 절대적인 공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 이 상호작용이라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과정설의 입장이죠.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나머지 볼까요?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이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공익과 사익의 갈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죠. 공익은 사익을 초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이 월등히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 관계에 놓이지 않는다. 무조건 공익이 우선이다 라는 입장이 실체설 맞죠? 그 다음 과정설에 의하면 협상과 조정 과정에서 약자가 희생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데, 그렇죠. 이거는 오도된 합의입니다. 왜냐하면 합의 과정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된다면 결국에는 약자가 희생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다원주의, 그리고 과정설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시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정의란 동등한 사람이 똑같은 배당을 받는 것이다. 그렇죠. 같은 사람이 같게 받는 것, 평등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죠. 그리고 롤스의 원초 상태란 무지의 베일을 뒤집어 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맞죠? 롤스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이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로부터 둘 다 비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롤스의 상해 정의론에서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보다 차등 조정의 원리가 우선한다. 기본적 자유의 원리가 제1원리죠. 그 다음에 얘가 제2원리다. 그래서 얘가 더 우선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옳지 않습니다. 4번이 옳지 않고, 차등 조정의 원리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차등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차등의 원리가 그 다음에 오는 거, 이 순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가해성입니다.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해성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효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대비하는 것, 여분을 놔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맞고, 권력 분립 및 막료는 가해성으로 볼 수 있으나 만장일치나 단방제는 가해성으로 볼 수 없죠. 권력이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여러 개로 나누어 놓는 것. 그리고 막료라고 하는 것은 막료 혼자 존재하는 건 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개선을 지원하는 막료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개선뿐만 아니라 막료를 두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를 더 두고 있다, 이중장치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네 둘은 과외성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만장일치, 이거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 거죠. 과외성이 아니죠. 단방제, 여러 개의 연방제나 아니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단방제라고 한다면 혼자 하는 거죠. 이거는 가해성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자, 맞고, 가해성은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이다. 가해성은 소극적 대처 방안이죠. 우리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 소극적 대처 방안, 이게 뭐죠? 소극적 대처 방안은 불확실성은 주어진 것이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니 그냥 대비하자. 이게 소극이고, 적극은요, 불확실성을 줄여보자 라는 게 적극입니다. 자, 가해성 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을 줄이기보다는 불확실한 상황이 닥쳤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대처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 4번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능률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왜냐하면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대에는 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정성과 신뢰성을 잃어버려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오히려 가해성을 확보를 했을 때 더 능률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제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틀린 지문을 고르세요. 자, 우리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배 정책은 분화 권리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분배 정책은 분화 권리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거 맞죠? 정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포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맞죠? 표준 운영 절차나 상례적 절차를 확립하여 원활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라 그랬는데, 우리 재분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도 보시듯이 부에 대해서 가진 자의 분포, 가진 자 걸 뺏어서 못 가진 자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겠죠. 갈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P 잘 확립이 안 되고, 절차 확립 어렵고, 원활하게 집행도 잘 안 되고, 집행 가능성이 가장 낮고 가장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옳지 않습니다. 틀리고. 그리고 규제 정책은 배분배 정책보다 논쟁의 갈등의 정도가 높은 편이다 그랬는데, 일단 배분 정책 하면 우리가 가장 쉽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수혜자가 강력하다라는 것이고, 비용 부담자는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특정하게 비용 부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대자가 없어요.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규제 정책은 규제를 받는 기업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얘보다는 어렵죠. 자, 배분 정책보다 논쟁과 갈등의 정도가 규제 정책이 더 높은 편이죠. 배분 정책은 규제 정책보다 안정적인 절차의 확립이 용이한 편이다. 그렇죠. 배분 정책 아무도 반대를 안 하니까 안정적인 절차 확립도 용이하죠. 다 맞습니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리고 가격 담합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은 이랬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규제 정책이네요. 규제 정책 중에서도 보시면은 어떤 사회 질서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규제니까 보호적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규제 정책에 해당하고, 그쵸? 자, 2002년 월드컵 경기대회 개최는 구성 정책에 해당한다? 월드컵 경기대회를 개최하면서 국뽕을 차오르게 한다라는 거였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구성 정책이라기보다는 국뽕하면 상징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옳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 정책은 조세, 병역, 물자 수용, 노력 동원 이런 것들을 한다. 어쨌든 동원하는 거는 구성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뽑아낸다, 추출한다. 추출 정책이죠. 그래서 얘도 옳지 않네요. 그리고 배분 정책은 편익 배분하는 서비스 정책 맞죠.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이 옳지 않네요. 정당이 여성 의원의 비율을 바꾸는 정책은 구성 정책에 해당한다. 의원의 비율, 정부 구성 이런 것들 바꾸는 게 구성 정책 맞죠?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 의원의 비율 같은 거 자기들끼리는 박 터져라 싸우지만 우리 국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교복값 담합이나 아이스크림값 담합, 아까 담합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이거 보호적 규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경쟁적 규제 정책이 아니라 보호적 규제 정책이죠. 왜냐하면 사회 질서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보시면은 교복값 담합이나 아이스크림값 담합, 가격 담합을 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죠? 소비자,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제 정책은 보호적 규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자, 틀린 지문은 기역, 디귿, 리을, 비읍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주도 집단에 따른 정책 의제 설정 유형입니다. 자, 동원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동원형 사회 문제를 행정 PR 등 홍보를 통해 먼저 공중 의제화한 후 정부 의제화한다가 아니라 뭐였죠? 정부 의제화를 먼저 하고 정부가 의제 채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행정 PR 등 홍보를 통해서 공중 의제화로 내보내는 방식이다 라는 거였죠. 그러면 일단은 2번 설명 옳지 않네요. 자, 1번 보시면 그런 모습이 왜 나타날까요? 정부가 먼저 정한 다음에 내보내는 방식. 왜 그럴까요? 민간의 부문이 외부의 민간 부문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민간 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이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결정한 다음에 홍보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1번이 옳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고, 자, 내부 접근형에서 정부 의제는 정부 PR을 통해서 공중 의제화 된다 그랬는데, 자, 정부 PR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접근형에서는 아예 하지 않죠. 왜 그렇죠?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PR 자체도 하지 않는다.
라는 점이죠. 옳지 않고. 자, 외부 주도형은 이익 집단 발달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원화된 정치 체제에서 주로 나타나죠. 공개성과 참여는 매우 낮다?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자, 옳은 것은 1번이겠고 넘어갑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중 정책 참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엘리트, 다원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엘리트 이론과 다르게 다원주의는 동질적이고 단일한 엘리트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렇죠. 근데 다원주의가요, 엘리트 자체를 부정한 거 아닙니다. 엘리트라는 표현 나온다고 다원주의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원주의에서는 엘리트가 종류가 다양하다. 분야마다 엘리트가 다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엘리트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다원주의는 동질적이고 단일한 엘리트의 존재는 부정합니다. 그쵸? 다음 다원론에서 이익 집단은 개별 이익을 추구하며, 그죠? 자기들의 개별 이익을 각각이 추구합니다. 경쟁적인 관계인 반면,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간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경쟁하는 관계죠. 그런데 조합주의에서는 협의를 중시하며 비경쟁적이고 비개서적이죠. 그렇죠. 왜요? 결국에는 사회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협력한다. 이런 느낌이 강한 게 조합주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밀즈는 군선복합체를 중시하는 지위접근법을, 헌터는 경제 엘리트를 중시하는 명성접근법을 강조하였다. 그랬는데, 그렇죠. 밀즈가 군산복합체 꼭 연결해서 알아두세요. 이 부분까지는 조금 지엽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지만 문제로 실제로 출제가 됩니다. 군산복합체 하면 밀즈, 그리고 경제 엘리트 하면 헌터, 연결해서 기억도 해두셔야 됩니다. 둘 다 엘리트론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국가와 산업조직, 특히 다국적 기업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강조한 것은 국가조합주의이다? 이거는 신조합주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산업조직과의 협력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신조합주의고, 특히나 다국적 기업이라는 키워드가 나온다면 신조합주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옳지 않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넘어갑니다. 자,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정책 커뮤니티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집단, 비교적 제한적이고, 자, 정책 커뮤니티는 그렇죠.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참여자가 제한적이죠. 누구예요? 전문가들. 그리고 정책 결정이 안정적이다. 왜 그렇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렇고, 그리고 그들 간에, 전문가들 간에 성공적인 정책의 결정이라고 하는 서로 간에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계속성을 지닌다. 그렇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서로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계속성이 높은 것이죠. 맞네요. 그 다음 하위 정부는 대통령의 관심이 덜하거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분배 분야에서 주로 형성이 되죠. 그렇죠. 분배 정책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하위 정부가 잘 발생을 하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공동체, 맞죠?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 관료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미국식 자원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정책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관료의 역할,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강합니다. 보면은 관료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미국식 다원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정책 공동체가 아니라 이슈 네트워크예요. 자, 이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다원주의입니다. 아까 전에 뭐였죠? 이슈 네트워크에서 참여자들은 아무나 다 참여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서로 권력이 다 다르고 거기서 자기가 더 많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슈 네트워크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거 다원주의랑 비슷하죠. 수많은 참여자들이 서로 경쟁을 한다. 제로섬 게임이다. 라는 거였고, 그런 모습은 다원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그 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은 다원주의에서 관료의 역할 뭐죠? 그냥 소극적인 중재자 역할만 하게 된다라는 게 이슈 네트워크고요. 정책 공동체는 뭐예요? 얘네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죠. 이익 집단이.
이익 집단이든 전문가들이든 이 사람들이 다 결국에 선곡적인 정책 집행이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이들을 연결해주고 이들을 초청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국가 관료입니다. 관료 역할이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뭐랑 맥을 같이 한다? 정책 공동체는 그래서 조합주의랑 맥을 같이 한다. 조합주의에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훨씬 더 적극적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책 공동체랑 조합주의를 그리고 이슈 네트워크랑 다원주의를 연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 이슈 네트워크는 해클로가 제기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익 집단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하위 정부식 정책 결정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해클로의 이슈 네트워크죠. 하위 정부처럼 어떻게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그런 모습 그렇게 세심한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다른 이익 집단은 가만히 있냐? 그럴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이익 집단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특정 이익 집단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철의 삼각을 이루는 것이 더 이상은 어려워졌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슈 네트워크를 들고 나왔죠. 넘어갑니다. 자, 19번입니다. 정책 문제의 구조화에 대한 설명. 던이죠. 문제의 구조화 왜 합니까? 정책 분석가들이 흔히 범하는 3종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게 맞죠. 자, 1번이 정답이고, 자, 옳지 않은 것들 봅시다. 계층 분석은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 형성 체계, 메타 문제가 완전한 것인가를 추정한다 그랬는데, 문제 형성 체계를 분석하는 거, 체계에 대한 추정, 이것은 뭐죠? 경계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경계 분석은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이랬는데, 문제 상황 정의, 분류라는 말이 뒤에 친절하게도 나와줬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 상황을 정의한다. 문제 상황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뭔지 하나하나 요소를 분류한다. 이런 게 분류 분석이죠. 자, 그 다음 분류 분석은 문제 상황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깝고 먼 다양한 원인들을 창의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이 계층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고 옳은 것은 1번이네요.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 방법입니다. 자,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 방법. 자, 이론지도 작성, 선형 경향 추정 이런 것들은 이론적, 인과관계적 예측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자, 봅시다. 이론지도 작성은 이론적, 딱 봐도 이론적 맞죠? 선형 경향 추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이어진 경향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를 예측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쭉 가고 있던 거, 시계열에서 쭉 가고 있던 거 계속 연장하는 방식. 연장적 예측 방식. 뭐예요? 투사죠, 투사.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자, 변증법적 토론기법은 의견이 유사한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변증법적 토론기법은 이거 악마 토론이죠. 뭐예요? 데블스 토론기법입니다. 데블스 어드보케이트 이렇게 되는 건데 의견이 유사한 게 아니라 반대인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하여 합의를 도출한다? 아니죠. 양쪽이 한 명은 반대하고 한 명은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옳지 않고 정책 델파이는 전통적 델파이와 같이 다수의 응답자 참여하죠.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그랬는데 자, 정책 델파이는 그렇죠. 전통적 델파이는 전문가만 참여를 하지만 정책 델파이는 정책 문제라는 게 전문가만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빠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해관계자들까지 참여를 시키죠. 맞습니다. 3번이 옳은 것이고 정책 델파이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서 가능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정책 델파이는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주관적인 예측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보면은 델파이라고 했을 때 통계 처리를 통해서 결론을 낸다라고 하기 때문에 통계 되게 객관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한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한테 어떤 의견을 물어보죠. 이거는 뭐 전통적 델파이든 정책 델파이든 마찬가지예요. 주관적 방법입니다. 뭐예요? 전문가들한테 어쨌든 의견을 물어봤을 때 당신의 주관적인 의견은 어떤 겁니까? 라고 주관적인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그거를 통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다 라는 말은 맞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 자체가 많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주관적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게 델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고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서 자본 회수 기간법 이게 뭐죠? 언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느냐?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알아보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유용하죠. 재정력이 부족하여 자금 회수가 급한 경우에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비용 편익 분석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지만 비용 효과 분석은 질적인 분석이므로 형평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 효과 분석이 비용 편익 분석에 비해서 질적인 분석인 건 맞아요. 하지만 둘 다 약간 경제성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이 맞춰져 있지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형평성은 잘 고려하지 않는다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고 그리고 3번 비용 편익 분석은 이질적인 사업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비용 편익 분석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편익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다 금액적인 것으로 바꿔서 환산해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단위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질적인 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반대로 비용 효과 분석은 이거에 대해서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질적인 사업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옳지 않고 그리고 순현재가치법은 규모가 큰 사업에 유리하죠. 정확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그랬는데 순현재가치법이 정확성이 가장 높은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사용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 보시면은 우리 편익 비용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어떤 돈을 비용에서 뺄 것인가 아니면은 편익에다 더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편익 비용비 정확성 떨어지죠. 그리고 우리 순현재가치법 말고 또 뭐가 있죠? 할인율 계산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개의 할인율이 존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확성이 떨어지죠. 근데 그에 비해서 순현재가치법은 그냥 편익에서 비용 빼기만 하면 되니까 가장 정확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은 떨어지지 않고요. 큰 사업에 유리한 건 맞죠. 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만족 모형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분석 능력, 뭐죠? 제한된 합리성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어떤 순차적인 탐색이라든지 어떤 단순화시켜서 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제한된 분석 능력을 보완하려고 하죠. 점증 모형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원만한 타협과 조정을 통한 정치적 합리성을 더욱 중시한다. 그렇죠. 점증 모형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 정치적 합리성.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이버네틱스 모형입니다. 습관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죠. 가장 비합리적입니다. 자, 습관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죠.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완벽하게 분석 못하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결정을 할 뿐이다 라고 보는 사이버네틱스 모형 맞고,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위계적인 조직 구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되며 그랬는데, 쓰레기통 모형은 위계적이지 않고 아주 느슨한 조직 구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된다라는 것이고, 정책 갈등 상황 해결에 유용하다. 뒷부분은 뭐 괜찮은데 어쨌든 위계적인 조직 아니고요. 느슨하고 위계적이지 않은 그런 응집력이 가장 약하고 이런 조직에 대한 설명이 쓰레기통 모형이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23번이죠. 정책 결정 모형. 또 보시면 합리 모형은 정책 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선진국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그렇죠. 참여자는 배제하고 누가 다 결정해요? 최고위에 있는 엘리트 관료들이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 적용하기가 곤란해요. 개발도상국에 잘 통하는 방식입니다. 합리 모형처럼 선진국에서 결정했다가는 다원주의 사회인 선진국에서는 불만하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실제로 실현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회사 모형은 문제중심적 탐색, 갈등의 완전한 해결 이랬는데, 문제중심적 탐색 맞습니다. 갈등의 완전한 해결 불가능하죠. 왜 그렇죠? 회사 모형의 참여자들은 응집성이 약해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 목표를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하나의 목표로 통일이 잘 안 되죠. 완전한 해결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준해결에 머무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표준운영 절차 중시, 이거는 중시하죠. 왜냐하면 완전한 해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표준운영 절차에 따라서 대충 해결한다. 이렇게 봐야겠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옳지 않고 3번 볼까요? 혼합 모형은 근본적 결정의 경우 점증 모형, 세부적 결정의 경우 합리 모형인가요? 근본적 결정이 합리, 세부적 결정이 점증으로 가는 게 에치오니의 혼합 모형이죠. 자, 최적 모형에서는 메타 정책 결정 단계에 해당하는 것, 정책 결정 전략의 설정. 이거 맞죠? 정책 결정에 대한 결정이 메타 정책 결정이니까 정책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전략을 결정하는 게 메타 정책 결정 맞죠? 자원의 조사 처리 및 개발,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본격적인 결정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근데 정책 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책을 집행하기까지 왔다는 거는 뭐예요? 정책 결정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후 정책 결정 단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정책 결정 끝났으니까 이제 집행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겠죠. 그 얘기는 후 정책 결정 단계에 해당한다. 옳지 않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24번이죠. 앨리슨 모형입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정부 조직을 잘 구조화된 유기체로 본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 합리 모형이죠. 합리 모형은 조직을 유기체로 보고 얘네들끼리의 목표 공유도, 응집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가장 강하죠. 맞고, 그리고 조직 과정 모형입니다. 얘 회사 모형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서는 조직을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갈등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문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표준 운영 절차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 관료 정치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의 양태는 SOP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이 얘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조직과정 모형에서 SOP 사용하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관료정치 모형은 어떻게 결정해요? 타협, 협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게임의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이고, 자, 관료정치 모형에서 행위자는 조직 전체의 목표와 하위 조직들의 목표뿐만 아니라
이거를 일단 추구를 하죠. 개별 행위자의 목표. 자기 자신, 개인의 목표를 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낮죠. 결국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정책의 일관성도 낮게 나오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 완전한 해결이 더 어렵다. 이런 부분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정책 집행의 연구예요. 자, 하향적 접근 방법. 이거는 위에 있는 엘리트가 정해서 내려주는 거. 위에 엘리트가 명확하게 정해서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자, 정치행정 이원론적인 입장이며 이 얘기는 뭐죠? 정치행정, 정책 결정자가 딱 정해서 행정 집행자한테 딱 내려주면 집행자는 충실하게 이행만 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적인 입장 맞습니다. 그리고 정책 집행자보다 결정자를 중시하죠. 결정을 했으면 집행자는 그냥 그대로 집행만 해라 라는 입장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상향적 접근 방법은 일선 공무원을 중시하며, 그렇죠. 상향적 접근 방법은 가장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위에 있는 정책 결정자들한테 집행 역할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들한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강조를 하죠. 자, 그리고 일선 공무원을 중시하며 이 부분 맞고,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정책 결정자는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모든 문제점을 다 예측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한다? 얘가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문제 발생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상향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요구도요. 문제를 빠릿빠릿하게 해결하려면 상부에 계속 보고하고 이런 것도 복잡하다. 밑에 있는 정책 집행자들이 재량권을 많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상향적 접근 방식이죠. 그러니까 미리 예측에 관심 별로 없어요. 미리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 방법에서 엘리트들이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다 예측하고 밑으로 내려보낸다라는 게 미리 예측을 강조하는 하향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은 1번이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번이고, 그리고 3번은 왜 옳지 않은지 볼까요? 엘모어는 정책 프로그램 설계 시 상향적 접근 방법에 의해 목표를 설정하되, 목표 설정은 뭐예요? 목표 설정은 하향식으로 설정을 하되, 정책 수단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는 이때 상향식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봐야겠고, 사바티어는 정책 하위 체제 참여자의 전략은 하향적 접근으로 그랬는데, 정책 하위 체제의 참여자들 누구죠? 정책 지지 연합 이런 애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신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죠. 위쪽의 결정자들한테 자기네 의견을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어떤 모습이죠? 상향적이다. 이 부분이 상향적이고, 그런데 참여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어떤 거죠?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참여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향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런 것이 하향적 접근 방법으로 제시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고 나머지는 옳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번에는 정책 집행론 뒷부분부터 해서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